안녕하세요. 광양고등학교 2학기 통합과학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2학기 1학년 5반, 6반, 7반의 통합과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개기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볼게요. 네. 오른쪽에 보면 이게 선생님 얼굴이고요. 선생님 얼굴 처음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등교 수업해서 가끔가다 복도에 지나칠 때 인사라도 한 번씩 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네,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일단 저번 학기 기말고사 범위였던 그 5단원 여기까지가 저번 학기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번 2학기부터는 요 3부 변화와 다양성, 거기에 6단원 화학 변화, 그리고 7단원 생물 다양성과 유지, 요 단원이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네, 갑자기 시험 얘기하니까 조금 긴장되죠?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머지 요 8단원과 9단원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죠. 네, 원래 좀 구체적인 평가 계획 같은 경우는 1학기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수행평가나 아니면 기타 다른 점들이 좀 계획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항상 공지를 미리 하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했던 대로 요 6단원, 7단원이 중간고사 시험범위고요. 그리고 요 8단원, 9단원이 기말고사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요 6단원 화학변화, 거기에 소단원 1단원인 지구와 생명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영화 하나를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어떤 영화냐면요. 어떤 영화냐 하면, 왜 안 넘어가지? 네. 마션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들어본 친구들이 있나요? 2015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화성에 사고로 인해서 혼자 남게 된 어떤 남자가 그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여러 가지 발버둥을 치는 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뭔가 과학적인 화학 반응들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흥미를 돋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려고 하는데 요 감자 재배할 때 필요한 건 물론 영양분도 중요하지만 식물은 물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자 재배에 필요한 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영화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내용을 토대로 오늘 배울 내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영화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영상을 선생님이 준비해봤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화성에 홀로 고립된 탐사대원. 모래폭풍 속에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화성에서 버텨야 합니다. 먼저 부족한 식량을 얻기 위해 자신의 배설물을 이용해 감자를 키웁니다. 물은 우주선 연료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냅니다. 나홀로 화성 생존기를 그린 영화 마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감자 재배에 필요한 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살펴볼게요.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아주 잠깐 나오긴 했는데, 요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게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타고 온 우주선의 그 연료 탱크거든요. 그 연료 탱크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요런 물질이 나와요. 요 물질 이름은 하이드라진이라는 물질인데 요게 이제 그 우주선의 연료 역할을 하는 분자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물을 만드냐 하면 요게 이제 NH2라는 물질인데 여기에 이리듐이라는 물질을 촉매로 사용해요. 우리 촉매 뭔지 알죠? 반응을 빠르게 만드는 물질. 그래서 이 촉매를 이용해서 어떤 반응을 촉매하냐면 이 하이드라진이라는 물질을 질소와 수소로 나누는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리듐이에요. 네, 여기 이리듐이 있고 요게 이제 요렇게 그 하이드라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리듐에 부착돼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여기 N2는 여기 잡혀 있고, H2가 요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H2와 산소가 만나서, 그래서 이렇게 물이 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물이 되는 반응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남자 주인공은 이 하이드라진이라는 연료, 그 분자 물질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물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감자 재배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반응을 왜 보여줬냐면, 물이라는 건 이 남자 주인공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물이 꼭 필요하니까요. 그쵸? 요 물이 사실 만들어지는 과정, 요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지구의 역사를 바꾼 하나의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볼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반응을 볼 거냐 하면 광합성 다들 기억하고 있죠? 식물에서 주로 일어나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그리고 화학연료의 연소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세 번째로는 철의 재련 반응. 이 세 가지의 반응을 살펴볼 건데, 요 세 가지의 반응을 왜 굳이 살펴보냐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공통점으로 묶어봤더니 요 세 가지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붙일 수 있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단원 지구와 생명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아까 물과 같이요, 광합성, 그리고 화석 연료의 연소, 그리고 철의 재련 반응, 방금 얘기했던 거죠. 이 세 가지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공통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네,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원시 지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만약에 이 원시 지구에는 사실 처음에는 산소가 없었어요. 산소가 없었다가 광합성 생명체라는 게 탄생하게 되었고, 그 광합성 생명체로부터 광합성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산소가 풍부해지면서 다양한 생명체가 지구에서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산소가 많아지니까 오존층도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오존층 기억나죠? 우리 지구 시스템 할 때 배웠었어요.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 성층권에 있었던 거였죠. 네. 그래서 원시 지구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개 산소가 없었어요. 네, 이렇게 네, 대기에 햇빛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자외선 때문에 이 강력한 자외선이 그대로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육상에서는 생명체들이 존재하기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생명체는 요 육상에서 존재한 게 아니라 바다 밑에서 생겨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바다 밑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됐는데, 그 최초의 생명체가 점차 진화하게 되고, 진화하다 보니까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도 생겨나게 됐어요.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고, 걔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렇게 산소들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네. 광합성을 하는 요런 그 세균들, 생명체들이 산소를 생성하게 되고, 이렇게 바다에서 생성된 산소들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점점 지표에 산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대기에 이제 산소가 점점 풍부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로부터 산소가 막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대기에 산소가 많이 존재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우리 성층권의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오존층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존층 때문에 햇빛으로는 자외선을 어느 정도 차단해 줄 수 있게 되고, 강력한 자외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지에서는 드디어 생명체들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 육지에서는 산소가 많아졌으니까 이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하는 산소호흡 생물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생물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점차 이런 산소 호흡 생물들이 진화하게 되면서 우리 사람 같은 육상 생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광합성을 이용해서 생겨난 산소, 아까 지워졌는데 이 산소가 모든 생명체, 모든 육상 생물체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 176페이지에 이 부분, 아주 오래전 바닷속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 산소가 바다 밖으로 나와 현재 지구 대기의 성분이 되었고, 그런 산소의 출현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거는 방금 선생님이 말한 걸 여러분들의 언어로 좀 요약해서 요 칸에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래서 우리가 지금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잖아요. 광합성을 이용해서 산소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광합성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광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세포 내 소기관들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고 있나요? 세포 내 소기관에 엽록체라는 게 있었고, 식물에만 존재하는 엽록체라는 게 있었고,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있었어요. 엽록체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광합성. 좀 지워졌네.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호흡이 일어나요. 복습이니까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엄밀히 말하면 좀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라고 해서 세포호흡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광합성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광합성은 세포 내에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할 건데, 그때 빛 에너지가 가해질 때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산소가 우리 대기에 막 생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육상 생명체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네, 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들. 그렇게 광합성에 대해서 복습을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호흡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사실 광합성의 정반대에 해당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아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었다면, 호흡은 반대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데, 그때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는 게 바로 호흡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건 이 광합성에 대한 얘기예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산소를 만들었다. 그 반응이 광합성이다라는 거. 그래서 산소를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지구 역사에. 다음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이에요. 방금 이렇게 광합성을 이용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산소를 이용해서 여러 육상생물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같은 육상생물들이 많이 탄생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탄생한 인간들이 막 고기를 먹는데, 식사 시간에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너무 질겨요. 그래서 생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불을 이용해서 스테이크를 해서 먹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불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반응을 우리 지구상에서 인간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불을 일으키는 반응, 그러니까 물질을 산소와 반응시키는 연소 반응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화석 연료의 연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면, 연소라는 건 그 물질에 산소를 반응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이에요.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이거 지구 시스템 할 때도 살짝 배웠었죠? 생물체가 죽었을 때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압력이 가해지거나 열이 가해지게 되면 이런 화석연료가 되는데, 화석연료에는 원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천연가스, 아니면은 석탄 이런 것들이
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런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산소에 반응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데 특징은 강력한 에너지를 낸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소 반응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불을 일으켜서 열 에너지를 얻는 거죠. 네. 이렇게 에너지를 얻게 됐으니까 네,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었으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반응, 중요한 연소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드디어 불을 사용하게 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건 우리 철의 재련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먼저 요 내용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요게 뭐냐 하면 산화철이라는 물질이에요. 뭐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으니까 뭐 녹슨철과 거의 비슷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자연 상태에서는 요 철을 항상 산화철의 형태로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은 산소랑 워낙 잘 반응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는 이렇게 녹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금은 굉장히 안정성이 있어서 자연계에서는 산소와 반응을 잘 안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금의 형태로 그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철광석, 산화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소와 반응하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채취할 때 빨간색 요런 산화철, 철광석, 광산에서 채취를 하고 그 채취한 걸 순수한 철로 바꾸는 재련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련 과정은 결국에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과정이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련 과정이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말했던 그 철광석, 산화철에서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일산화탄소를 썼냐 하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우린 알죠. 이게 이산화탄소인데 근데 산소 하나만 있는 일산화탄소, 얘 같은 경우는 산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남이 산소를 가지고 있으면 뺏어가지고 자기가 산소를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원래 산화철이라는 건 F2O3라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철로부터 뺏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철로 만들어주는데 용이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반응을 이용해서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데 이 과정을 아까 말했던 대로 철의 재련 과정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떼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페이지 176페이지, 교과서 176페이지에는 이 철광석과 코크스라는 걸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크스는 원료가 탄소거든요. 탄소 덩어리예요. 근데 이 코크스라는 걸 강력한 열을 가해주면 이 탄소, 코크스를 강력한 열을 가해주면 연소 반응이죠. 네, 산소와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아까 봤었죠? 이 일산화탄소를 생성된 코크스로부터 생성된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산화철을 철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총 3가지 반응을 다 봤어요. 처음에는 광합성에 대해서 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소 반응, 그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 세 번째는 철의 재련 과정, 이 3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요 가 같은 경우는 방금 말했던 것 중에 어떤 반응이죠? 네, 요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석탄이잖아요. 석탄을 막 떼는 것 같죠?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요게 식물이죠? 식물이 주로 하는 거 뭐죠? 광합성, 그쵸?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막 이제 용광로에서 막 시뻘건 막 철 뭐 이런 게 나오죠? 순수한 철이 나오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철의 재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각각 어떤 반응인지 한번 쭉 줄로 이어볼까요? 일단 석탄을 이용한 그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 보니까
네, 여기 있네요. 화석연료를 산소와 반응시키는 연소 반응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합성 한번 찾아볼까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빛에너지로 포도당과 산소를 합성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어요. 염록체에서 일어났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산화철과 일산화탄소를 반응시켜서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는 거, 철의 재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반응, 우리 지구의 역사를 바꾼 이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본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지 반응을 봤는데, 이 세 가지 반응을 좀 곰곰이 보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여기 보면 광합성에는 중요한 산소를 발생시키는 반응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반응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를 연소한다라는 건 산소를 반응시키는 반응이라고 산소를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했었죠. 산소. 그리고 산화철도 산화철의 재련 보니까 산화철을 거기에 있는 여기 Fe2O3라고 했는데 철에 붙어 있는 요 산소를 제거해서 순수한 철로 만드는 반응이었어요. 보니까 어때요? 얘는 산소 생성이고, 그리고 얘는 산소가 재료예요. 그리고 얘는 산소를 제거하는 반응.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어때요? 다 반응에 산소가 관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세 가지 반응의 공통점은 바로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다 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산화, 환원 반응이다 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 산화, 환원 반응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의 역사를 바꾼 엄청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산화, 환원 반응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177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봐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한다는 의미로요. 1번 식물의 광합성 결과 생성된 어쩌구는 생명체의 호흡에 사용된다. 어쩌구가 뭘까요? 우리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받을 때 그때 염록체에서 뭐가 생성됐었죠? 포도당과 중요한 뭐죠? 산소가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체의 생명체의 호흡에 사용되는 건 포도당과 산소 중에서 산소죠. 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연소는 어떤 반응이라고 했죠?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와 반응시켜서 빛과 열을 내는 화학 반응? 산소. 네. 빈칸이 둘 다 산소예요. 그러니까 이번 단어는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강조해 주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 페이지 177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좀 풀어봤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시간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요. 확인 문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광합성 배웠었죠? 그래서 광합성을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요게 이제 광합성에 대한 그림이에요. 요게 이제 염록체고, 그쵸? 우리 세포 소기관, 염록체고, 염록체에서 빛 에너지와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을 때, 거기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해내는 과정. 그게 바로 우리 광합성이었죠. 보면 어때요? 1번, 빛 에너지가 방출되나요? 아니죠. 흡수되고 있죠. 두 번째,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하다. 선생님이 바로 풀이를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은 뭐 문제를 푸는 시간, 잠깐 뭐 스탑을 하던지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하다. 어때요?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산소와 포도당을 생성하는 게 광합성이었죠. 실제로 필요한 건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빛 에너지가 필요한 거였죠. 2번도 아니고. 3번, 보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생성되는 건 포도당과 산소죠. 그래서 아니죠. 그리고 4번. 광합성은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쵸. 생성물이 산소니까 그 산소를 이용해서 여러 생명체들이 육지에서 탄생하게 됐고, 그리고 오존층도 생성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4번은 맞는 게 되고, 있는 대로 고르라니까 한번 5번도 볼까요? 5번. 광합성은 궁극적으로 지구 생명체의 식량을 생산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O2도 생성하지만 포도당도 생성하는 게 바로 광합성이었죠. 이 포도당은 결국에는 우리 식량이니까요. 5번도 맞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1번을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네. 답은 여기 4번, 5번 이렇게 있고요. 다음 확인 문제. 지구의 생명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반응. 우리 오늘 배운 3가지 반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네. 고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까요? 네. 다 풀었으면 한번 볼게요. 1번. 광합성은 인류에게 식량을 제공하였다. 우리 1번에서 풀었던 거죠. 포도당을 생성할 수 있으니까요, 광합성은. 그래서 1번은 맞는 게, 옳은 것을 고른 게 될 거고요. 2번 볼까요?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물질에 산소와 반응시켜가지고 열과 빛을 내는 화학 반응이라고 했어요. 근데 연소 반응을 하면 대기 성분의 산소가 증가하게 되었대요. 아니죠. 얘 같은 경우는 연소 반응은 산소를 소비하는 거니까 산소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게 되는 게 되겠죠. 2번은 아니고. 광합성, 연소 반응, 철의 재련. 오늘 배운 그 3가지 반응이죠. 걔는 모두 산화환원 반응에 속한다. 요 3가지 반응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모두 산소가 관여한다고 했었죠. 그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했으니까 3번은 맞는 게 될 거예요. 4번도 한번 볼까요?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얻으려면, 산화철이었죠, 철광석은. 거기에서 철을 얻으려면 재련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의 재련. 그러려면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필요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런 산화철 물질에서 우리 아까 일산화탄소를 반응시켜서 순수한 철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개수를 좀 맞춰보면 이렇게 되려나? 네. 2, B, 이렇게, 개수는 크지, 이 화학식 만드는 건 크게 염두하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산화철을 이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련 과정을 하는데, 그냥 우리 이 일산화탄소는 코크스에서 산소를 반응시켜서 일산화탄소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코크스가 다 반응할 정도의 산소만 이렇게 딱 공급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속 산소를 공급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4번은 틀리게 되는 거고, 답은 1번,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단원, 우리 1단원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그래서 이 1단원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산화환원 반응 나오기 전에 간략한 객관적인 느낌으로 알아봤고요. 그래서 우리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3가지 반응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두고, 그 공통점이 바로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는 게 이번 시간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도 살펴봤고 문제도 좀 풀어봤어요. 아까 예고했던 대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2학기 첫 번째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